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어제까지 해서 이제 현대시 2강에 대한 작품 했었죠. 우리 현대시 1강 부분에서 어떤 작품 했었냐면, 그 해당화라고 하는, 한용운의 해당화라고 하는 작품과 박재삼의 한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현대시 2강 파트에서는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그리고 김용택 시인의 들국이라는 시를 함께 봤었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정지용의 백록담. 백록담 많이 들어봤죠? 한라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백록담이라는 시와 또 하나는 정희성 시라고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되게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지으신 그 정희성 씨의 저 산이 나를 애워싸고라는 시를 토대로 만든 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요 시 다음 편 강의에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백록담에 대한 시는 정지용에 대한 걸 먼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EBS 교재 82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정지용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백록담이라고 하는 저 내용, 그러니까 제목에서 뭔가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오늘은 옆에다가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쓰지 않았거든요. 왜 안 썼냐면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보단 일종의 하나의 좀 약간 기행문처럼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EBS 교재에서도 이미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EBS 교재 84페이지 보면 3번 문제 보기 부분에 백록담에는 작가가 백록담에 다녀왔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비유적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등반 과정이나 한라산의 자연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 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백록담이라고 하는 한라산의 꼭대기까지 열심히 올라가는 내용인가 보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등반 과정에서 본 자연물들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런 기행, 등반 과정에 대한 걸 묘사할 때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물들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자연물들에 대한 감상을 함께 노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이제 이 현대시 강의 한 편당 20분 안에 찍는 거였는데, 오늘도 되도록 20분 안에 찍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 잘 듣고 머릿속에 이 백록담이라는 시를 좀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보기엔 좀 약간 어려운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아무것도 표시 안 해놓긴 했지만 일단 이 시를 보기를 통해 파악하자면 자연 경치,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는 경치, 그 자연물들이 중요하겠구나. 그걸 토대로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이냐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지용의 시 세계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정지용 시인 여러분 제일 유명한 시 알죠? 어떤 시가 혹시 있는지 아세요? 정지용하고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내용 먼저 유리창이라는 시가 떠오를 거예요. 유리창 1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정지용이 이제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을 때 그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날아갔다는 뭐 그런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정지용 하면 또 유명한 시 있죠. 향수라고 하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정지용의 시를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그리움에 대한 걸 좀 많이 노래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정지용의 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기, 중기, 후기 정도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써와봤는데,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초반에 드러났을 때 많은 시인들이 되게 좀 놀랐다고 해요. 왜냐면 기존의 시인들은 약간 이국적인 면모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 정지용 씨의 시는 우리나라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이국적인, 첫 번째 시 자체도 약간 제목부터가 약간 그런 이국적인 해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국적인 면모, 근대적인 모습을 노래한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모더니즘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 설명해요. 모더니즘, 현대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모더니즘 시이면서 감각적인 언어를 노래하고 있고 이런 감각을 노래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이런 이미지들. 그래서 정지용의 시를 보게 되면 이미지를 나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 정지용의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종의 좀 변화를 가져왔다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다를 소재로 많이 삼고 있어요. 예전 선생님 기억으로 그 정지용의 시 중에서 바다 1, 그래서 바다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라는 시를 가지고서 정지용의 그 시가 수능 특강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시집 이름이 백록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가 백록담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백록담이라는 시집에 보게 되면 바다라는 소재를 좀 다루다가 두 번째로 넘어오면서 산으로 자신의 관심사가 좀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바다를 소재로 시를 쓸 때에는 주로 좀 유동적인, 바다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유동적인 것들을 쓰다가 이제는 뭔가 좀 고정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감각적인 것을 노래하는 건 여전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정신적인 것들도 논하기도 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산은 이제 높은 곳, 뭔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경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정지용의 시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해방 후에 가게 되면 완벽하게 이 시의 내용이 달라져요. 원래 그 전에 정지용의 시 속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방 후에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라는 거. 물론 오늘 우리가 볼 시에서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여긴 두 번째 시, 요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의 머리가 여러분이 좀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오늘 봐야 될 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백록담이라는 시를 여러분 먼저 보려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숫자가 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보기를 통해 얘기했었지만 이 시는 그 등반 과정, 등산 과정 속에서 이 순서대로 어딘가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화자는 당연히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상황은 등반하는 거니까 내 등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화자와 상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가 무엇인지만 머릿속에 좀 담은 상태에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꽃, 뻐꾹채꽃이 폈나봐요. 그러니까 이 절정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꼭대기를 얘기하겠죠. 산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뻐꾹채꽃이 키가 점점 소모라는 것들은 뭔가 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키가 작아진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 위로 올라갈수록 이 뻐꾹채꽃이라는 것에 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나 보죠.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비슷한 말 뭐 있어요? 허리가 사라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는 모가지가 없고, 뻐꾹채꽃에 모가지가 있나? 일단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처음에는 꽃이 뭐 이렇게 피어 있었나 보죠?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머리만 탁 나와 있었다. 꽃은 점점 이게 키가 이게 쭌쭌쭌 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얼굴만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 보니까 사실 꽃에는 얼굴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굴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꽃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꽃무늬예요. 그래서 꽃무늬처럼 판 박힌다. 그러니까 지금 꽃이 짧아지다 못해 이젠 땅에 그냥 꽃잎만 요렇게 판 박혀 있는 듯. 그러니까 줄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파리가 보이지 않고 그냥 마치 꽃잎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짧아진 모습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바람의 차기가 함경도 끝과, 사실 지금 얘가 있는 곳은 한라산, 남쪽 제일 끝이잖아요. 근데 함경도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함경도 끝과 맞서는데,
남쪽에 있지만 산 꼭대기이다 보니까 많이 추운가 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뻐꾹채의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성이 별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처럼 이라고 돼 있으니까 직유법 써 있는 거고,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뻐꾹채 꽃이 마치 별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별은 지금 이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뻐꾹채 꽃 있잖아요. 이 꽃을 이 별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마치 그 꽃 하나하나가 다 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음 난만하다.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인데 좀 쉽게 해석하게 되면 화려하다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꽃이 별처럼 화려하다.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우리가 기진했다란 말 보통 언제 쓰죠? 이런 말들은 기진맥진했어. 이럴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기진맥진했을까? 내가 절정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에 올라가는 등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위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쭉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웠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동안 기진맥진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운이 다 소진되었어? 쉽게 말하면 기운이 소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 사실은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꽃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환상적이야.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너무 좋아서 그 환상적인 것에 그 황홀함에, 황홍이 아니라 황홀이죠. 황홀함에 기절할 듯, 이런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번 파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뻐꾹채 꽃이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꽃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짧아졌다고 해서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꽃이 얼마나 예뻤냐면 마치 꽃무늬가 땅에 딱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이 사방에 화려하게 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황홀하게 정말 너무나 멋지다로 바라볼 정도이기도 하다. 혹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뻐꾹채 꽃에 있었어요. 알았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암고란이라고 있어요. 암고란. 암고란이 뭐냐면 여러분, 그 책을 찾아보니까요, 시로미나무라는 그 나무래요. 나무. 그래서 이 시로미나무라는 이 시로미나무 열매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일종의 진정제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고란 열매를 먹게 되면 뭐 흥분했던 사람이 좀 진정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힘든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러니까 좀 기운을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암고란이라고 하는 시로미 나무 열매가 있나 보죠. 그 열매를 여기서는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 여기 써있죠. 그래서 암고란은 시로미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로미 나무 고기에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로 나는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앞에서 1번 끝에서 기진맥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 물론 숨은 뜻 중에 하나는 너무 황홀했다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뜻은 기진맥진했다는 거니까 그 힘든 것들을 열매를 먹고 이제 힘차게 일어난 거죠. 잠깐 휴식을 취하고 휴식 후에 지금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네요. 백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백화가 여러분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많이 들어봤죠? 자작나무를 태우면 우리가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그래서, 물론 진짜 자작은 아닌데 그와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하죠. 근데 이 자작나무가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백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데, 이 백화, 희다? 야, 이거 색채 이미지잖아. 그럼 이거 나오면 시각적, 정지용 씨의 시가 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 백화가 촉로가 되기까지, 요거는 EBS 교재에 해골이라고 뜻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해골이 무슨 색깔이죠? 해골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작나무를 마치 해골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해골이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숭업지 않다. 숭업다라는 게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흉하지 않다는 뜻인데 흉하지 않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백화나무를 본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뻐꾹 채꽃을 봤죠. 두 번째에서는 암고란이라고 하는 시로미 나무를 봤죠. 세 번째에서는 백화나무를 봤는데 자작나무를 봤는데 이 백화를 보니까 흰 해골이 떠올랐고 야, 이 옆에서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희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희게 된다는 얘기는 일종의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이 흉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흉하지 않다의 뜻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흉이 되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이 뒤에 가면 더 나오거든요. 네 번째 갑시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그러니까 귀신도 쓸쓸해서 살지 않을 것 같은 외로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도채비꽃이라는, 도채비꽃은 도깨비꽃이라는 꽃이죠. 이 도깨비꽃이 사실은 파란색과 약간 보라색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꽃 자체가 워낙 파란색이니까 낮에도 혼자 무서워서 파랗게 질려 있다고 얘기해요. 자, 꽃이 무서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꽃이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이 파란색 꽃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무서워서 파랗게 질려 있다라고 얘는 묘사를 해낸 거죠. 마찬가지로 색채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재밌는 상상이죠. 마치 파란색 꽃일 뿐인데 쟤 파랗게 질려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다섯 번째요.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꼭대기, 거의 꼭대기까지. 자, 마소. 마소는 알고 있겠지만 말과 소가 합쳐진 말이죠.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네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사람들을 뭐 하지 않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사람이 소를 다 잡아먹고 사람이 더 포식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여기 위에 올라갔더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대요. 이건 마치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던 초창기 어떤 자연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망아지가 어미 소를 따르고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라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소가 소를 따르고 말이 말을 따르는 거는 특별하게 어리고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상대방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따르는 공존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이렇게 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5번 파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화로운 이 백록담에서의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말을 좀 바꾼다면 초창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룬 채 하나 되어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쭉 계속해서 이거 백두산의 모습인 것 같은 백두산이래. 한라산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보고 있는 풍경들에 대한 것들을 쭉 묘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새끼를 낳느라고 이번에 암소가 나오네요. 암소가 몹시 혼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첫 아이를 낳는다는 건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소가 첫 아이를 낳느라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가 새끼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겨진 거는 새끼 한 마리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나는 바람에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난 소가 있었어요. 그러자 남아있는 이 아기 송아지가
물도 마르기 전에 왜 소에서 이렇게 송아지가 툭 나오게 되면 온갖 물기 같은 게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어미를 여인, 어미와 이별했다는 뜻이겠죠.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음매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하죠? 의성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음매 하고 울었대요.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대. 왜 그럴까? 사실은 이 송아지는 소를 보고 메어 달려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혹은 말을 보고 송아지가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치? 어미를 찾느라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미 찾느라 마구 메어 달리는 이런 송아지의 모습을 보면 화자로서는 뭘 느낄 수 있겠어요?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잘 보세요. 우리 새끼들도,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은 우리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 새끼들, 우리 자손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그러니까 모색이란 건 털 색깔이 다른 거니까 다른 종족이겠죠. 지금 현재 송아지가 다른 종족인 말과 등산객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노래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디다가 적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 자손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겨질 것을 상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울어요.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정지용의 여러분 보고 있는 백록담이라는 시가 1939년도에 쓰여진 시거든요. 그럼 1939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일제강점기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긴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존재에게 맡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에게 맡겨진. 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는 외세가 될 수도 있겠고 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아닌. 그래서 요거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진짜 단순한 송아지냐? 이 시를 지은 이 정지용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이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에서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어떤 백록담이 한라산의 어떤 경치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미를 잃은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슬픔 이런 것들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슬픔 우리가 다른 말로 비애감이라고도 하죠. 이런 말들을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일곱 번째로 가도록 하죠. 풍란이 풍기는 향기. 우리 정지용의 시는 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했죠. 후각이죠. 풍란이라는 자연물을 봤고요. 꾀꼬리를 봤더니 여기서는 소리가 들리고요. 청각이죠. 그 다음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청각이죠.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청각이죠.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바다가 구겨질 수 있나 여러분? 바다가 구길 때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다가 이렇게 꿀렁꿀렁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구겨진 거잖아요. 일종의 이건 파도겠죠. 파도.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다가 구겨진다라는 것들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요거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후각, 청각, 시각까지 쏴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주는 이유는 아까 앞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생동감을 주기 위한 거. 쏴쏴 소나무 소리. 그 다음에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흰 색채 이미지니까 시각이겠죠. 흰 돌박이. 흰 돌이란 얘기예요. 돌. 그 다음에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에요. 아롱점말은 얼룩무늬 말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 이 말이 나를 피하지 않았대요. 자, 피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뭐랑 비슷하냐면 이 7번은 아까 봤던 5번과 좀 유사한 거죠.
5번과 유사한 뭐가 있었어요? 아까 원시적인 자연의 공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함께 5번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6번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고 7번은 계속해서 쭉 자연을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7번 파트는 감각적 이미지가 매우 두드러졌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겠죠. 자, 요 시는 조금 산문적인 시라서 좀 기니까 잘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와 9번째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고비고사리, 너덕순, 노라지꽃, 그다음에 삭간나물, 취, 뭐 이런 거 얘기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잘 보세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서 지우는 거랍니다. 자, 고비고사리나 너덕순이나, 그 다음에 도라지꽃, 취, 삭간나무, 그 다음에 대풀, 그 다음에 석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용이라는 게 서기버섯이라는 버섯이래요. 조사해봤더니. 그래서 서기버섯인데, 그럼 지금 선생님이 줄을 쳐놓긴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서기버섯이라고 얘기했죠. 버섯까지 해서 여기까지. 얘네들을 싹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이 고산식물. 그러니까 고산식물은 높은 산에서 나는 식물이죠. 그 고산식물을 새기며 앞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되자를 이렇게 쓰면 좀 더 쉬워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취하며 자며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고산식물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먹고 그 다음에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하는 뭔가 존재가 있나 봐요.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행렬 나오네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지어갈 때 행렬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만한 행렬이 지금 구름대처럼 이렇게 와 몰려가고 있는 그런 한라산에서의 어떤 그 자연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뭔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없거든요. 계속 자연물들에 대한 노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행렬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그 한라산에 있는 동물들이 아닐까. 그래서 앞에 쪽에 말했던 이 아롱전말, 아까 소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말과 소 같은 동물들의 모습이 아닐까.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동물들이 바로 되새김질하고 뭘요? 고산식물을요. 되새김질하기도 하고 이걸 취하도록 먹고 자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물들의 모습, 동물들 그때가 너무나 장엄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소나기 논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낫이라고 하는 건 노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소나기 노끈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소나기가 노끈처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굵은 빗방울 정도? 굵은 소나기 정도. 그래서 소나기가 막 되게 두꺼운 것들이 내리는 것처럼 막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누가요? 이 동물들이요. 살이 붙는다. 누가요? 이 동물들이요. 그러니까 살이 붙는다는 거는 자라간다. 자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8번 파트에서는 그 한라산에서 보고 있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행렬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고산식물을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 파트인데요. 9번 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도록 하죠. 자, 가재도 괴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이제 백록담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백록담 푸른이니까 시각이겠고요.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도 있겠죠. 그 다음 가재가 기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가 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니까 정적인 이미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동적 이미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백록담은 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동적인 이미지도 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하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하다는 얘기는 내 다리가 불구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피곤하다. 피곤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같대요. 그러니까 소가 지금 뭐 하면서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서 있는데 내 다리를 돌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자연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내 다리를 돌았다는 얘기니까 그냥 자연과 좀 동화된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그러니까 실구름 일말이니까 그 한 가닥의 그 쫓겨온 실구름, 한 가닥의 실구름에도 백록담은 흐리온대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렇게요. 쫓겨온 실구름 일말 하나에도 백록담이 흐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되게 시커먼 게 들어갔다고 해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조그만한, 실 같은, 그런 거 그냥 한 가닥만 들어가도 이게 흐려진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맑기 때문에. 왜? 너무 깨끗하고 너무 하얀 거는 까맣게 좀 점만 찍혀도 되게 티가 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극도의 맑음? 엄청나게 맑은 백록담의 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냐면 뭐 하나가 점만 찍혀도 그냥 티가 확 날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기한 백록담을, 그러니까 한나절 내내 백록담을 구경했나 보죠. 쓸쓸하다. 왜 쓸쓸할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좋은 곳에 와서 멋지다고 얘기해놓고, 이때 쓸쓸함은 아마도 조금 이런 말과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고요해서, 그러니까 너무 정적이어서. 너무 정적이고 고요하면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쓸쓸한 풍경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뭔가 부정적인 걸 노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정적이다, 굉장히 조용하다, 고요하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나는 깨다가 졸다가 기도조차 잊었다. 기도조차 잊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조차 잊어버렸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무라일체의 모습인데, 요걸 우리가 두 글자로 나를 잊었다 라는 뜻에서 몰아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무라일체의 모습인데 나를 잊은 상태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모습, 몰아의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머릿속에 뭐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수많은 자연물들이 나열됐어요. 그죠? 1번에서는 아까 뻐꾹채꽃이 있었고요. 첫 번째 살짝 써볼까요? 뻐꾹채꽃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연 가서는 아까 너무나 피곤해서 기절했었는데 암고란이라는 시로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힘을 차렸었고, 자작나무인 백화를 보면서 아까 뭐 했죠? 아, 내가 죽어서 백화, 즉 해골이 되어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네? 당연한 일이지 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도채비꽃이라고 하는 도깨비 꽃을 보면서 뭔가 파랗게 질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과 소인 마소가 인간 옆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쭉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와중에 안타까운 건 송아지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을 살짝 느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풍란이라든지 아까 꾀꼬리라든지 휘파람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과 하나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또 느끼게 됐었고, 그 다음에 온갖 고산식물을 먹고 있는 우리 동물들을 보면서 아, 저 동물들이 되게 평화로운 모습처럼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 백록담의 이 파란 물을 보면서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는 이 백록담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무라일체가 된 화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구나라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들 위주로 쭉 기억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겠죠? 이것만 꼭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예요.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주제,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백록담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라산의 제일 꼭대기 부분이었죠. 그래서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에 대한 것들을 논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특징 1번이요. 이 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시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 뭔가 그냥 시 같지 않고 그냥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요. 1번 산문적 진술, 즉 다른 말로 산문 형식의 시로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백록담에서 가는 등반 과정을 통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바라보았던 온갖 자연물들을 쭉 나열을 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었다. 다음 세 번째, 음성상징어 등장했었죠? 아까 의성어, 특히 많았던 게 의성어였던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정지용 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설명드렸죠. 시각, 청각, 후각 다 있었어요. 다섯 번째, 의인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파랗게 질려있다라든지. 첫 번째 부분에서 아까 뭐 있었냐면, 얼굴을 갸웃 내미는 어떤 그 뻐국제 꽃의 모습이라든지. 여섯 번째, 열거, 묘사, 비유. 요 묘사라는 거는 뭐냐면, 온갖 자연의 경치를 쭉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풍경 묘사 위주로 시가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평상시 원래 선생님이 20분 안에 정리하는데 산문시다 보니까 좀 길어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아, 요렇게 읽어낼 수 있는 시구나 정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정지용 씨의 시 하면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될 거? 감각적 이미지. 그런 감각적 이미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정지용 씨의 시는 바다를 노래하는 시에서 산을 노래하는 시로 이렇게 경향이 옮겨가고 있어. 요 정도의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나요? 향수라는 시 워낙 유명하고 유리창 너무 유명한데 사실 유리창이라는 시는 이제 더 이상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향수는 가끔 평가에 좀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경향성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정지용 씨의 다른 시가 나오더라도 아,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희성 씨의 짧은 시를 갖고 만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